함께 크는 아이, 함께 사는 삶, 공동육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병호입니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동육아가 그동안 걸어온 길, 그리고 공동육아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육아는 한국의 어린이 운동의 그 찬란한 역사, 어린이 문화 권리 운동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저희들은 1970년대 유신 시대에 아주 엄혹한 독재 정치 아래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자 어린이 걱정 모임이라고 하는 작은 모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단체에서 저희들은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어린이 운동의 선각자들, 선구자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5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 문화 권리 운동을 전개했던 그 역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식민지 조선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앞날에 우리 민족의 그 빛난 가능성을 찾고자 어린이 권리 운동을 시작한 거죠. 식민지 조선의 아이들은 결핍과 억압으로부터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어려움은 봉건적인 가부장적 권력 아래서 일상적으로 업신여김 당하고 있었죠. 그 아이들에게는 해방이 정말 큰 과제였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방정환 선생님 만드셨습니다. 어른만큼이나 한 사람으로 존중하자고, 다만 어렸을 뿐이라고, 어린이라고, 어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린이란 말을 만드셨고 그 어린이를 위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그 어린이 해방, 그 어린이들의 권리와 문화 속에서 미래 우리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갈 미래를 꿈꿨던 그 선각자들을 저희가 본받아서 유신 시대에 그 야학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야학운동은 일종의 계몽주의 운동입니다만 그 야학운동의 뿌리 속에서 공동육아 운동까지 성장하게 된 거죠. 어린이 걱정 모임이라고 그러는 그 야학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만난, 특히 당시에 서울과 대도시 주변에 그 야산 산꼭대기나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하천변에는 아주 비난한 판잣집 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야간 학교를 되게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천막을 치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야간 학교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됐던 그 어린 나이부터 노동을 해야 됐던 그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또 자신들끼리 살아가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심각한 결핍 상태에 있는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학교도 해야 되겠지만 어른들이 일 나간 낮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어린이 운동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돌봄 운동도 함께 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것이 그 공동육아의 운동의 뿌리가 됐던 해송 운동입니다. 해송이라는 것은 마혜성 선생의 이름을 저희가 땄던 거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름을 기리면서 저희가 걱정 모임을 했듯이 마혜성 선생의 이름을 기리면서
마에선 선생이 꿈꿨던 식민지조국의 해방, 그리고 마에선 선생이 꿈꿨던 민족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해송 야간 보육학교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일종의 야간 학교의 그 상급관, 전문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간 학교의 전문반 과정, 야간 보육학교에서 각 야간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추천받은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2년 과정으로 야간 보육학교를 합니다. 해송 보육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난곡에, 서울 신림동 난곡이라고 그러는, 지금은 뭐 아파트촌이 되었습니다만, 난곡 산 꼭대기에 달동네, 그 달동네에서도 가장 꼭대기, 바로 산 밑에 해송 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 유아원 설립할 때만 해도 저희가 저소득층의 유아교육, 즉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좀 미리 교육을 시켜서 학교 생활이 아이들이 겉도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는가, 이런 일종의 미국의 헤드 스타트 무브먼트에 영향을 받은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4년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도시화 산업화가 더 많이 진전된 상황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종일 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일 나가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웃도 친척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걸어 잠그고 일 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다가 그 캄캄한 집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나서 죽는 아이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혜영이와 용철이 사건이라고 그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4년부터 이런 도시로 몰려온 이주민들의 아이들, 그 저소득층 지역의 아이들을 종일 돌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군사독재 정권은 그러한 것들이 다 너무 사회주의적인 거라고 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 차원에서 처음 창신동 성벽 밑에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종일 보육시설을 만들었던 것이 해송 아기둥지입니다. 아기둥지라는 이름은 이미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시설로 유아원이라는 이름을 새마을 유아원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유아원법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기둥지란 말을 만들었죠. 이 아기둥지 시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돌봄을 제도적으로 실현하지 못할 때 선구적으로, 당시로선 지역사회 타가라고 했습니다만, 지역사회 타가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저희 해송 어린이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1990년대에 유아보육법이 보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되었습니다만, 그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터전을 만들어서 함께 돌보자고 만든 것이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의 역사,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동의 시작은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는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른바 최초의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입니다. 초중반입니다. 이 최초의 풍요가 곧 IMF 상황을 거치면서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에
신자유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어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또 과도한 그 사회적 경쟁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풍요로운 물질 환경 속에서 일종의 과잉과 경쟁으로 내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어린이 운동의 초기 선각자들의 아동 인권, 아동 해방의 정신, 또 저희들이 도시빈민 아동들을 위한 해송 어린이 운동의 초기에 어린이들의 결핍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어린이들을 그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계급 재생산 그 어려운 그 여건을 유아기부터 결핍된 환경 속에서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돌봄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과잉과 경쟁으로 내몰린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아이들에게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더 급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문화가 변하고 또 그렇게 변화하는 문화, 사회 문화 변화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육아 문화도 어떻게 빨리 변화했는지, 아이들을 키우는 그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자연 환경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아마 인류 사상 가장 빠른 변화를 체험한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저 자신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론 지금 이제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만, 제가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정환경 조사를 합니다. 그때 다 손들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손드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2주일에 한 번 목욕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교과서에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해라 이런 말을 써붙였었죠.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운 물, 얼마나 많은 세제, 얼마나 많은 비누, 거품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지, 이제 더 이상 강물은 얼지 않고, 그리고 기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 자연 환경을 바꿀 정도로 급격하게 변했죠. 자연 환경만 변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살고 있는 사회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족, 혹은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그러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가족이란 말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가족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희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실에서 형제가 10명 이상인 사람 손들어봐 이런 것부터 가정환경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관계 조사를. 그러면 손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봐요. 몇 명이니? 저희 같은 반 아이 중에서 제일 많았던 아이가 13명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3명, 12명, 11명, 10명. 손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손드는 7명, 8명 이렇게 막 내려갑니다. 8명, 5명, 4명. 제일 아이들이 손 많이 드는 때가 언제일까요? 7명하고 6명 사이입니다. 1965년 당시에 출산율이
6.7명입니다. 저희 집이 형제가 넷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 개화됐구나. 우리가 좀 개화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형제가 셋인 아이들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형제 죽어서 쓸쓸하겠다.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은 출산율 1.1명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198입니다. 물론 제가 좀 나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가족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떠올리는 가족이란 말은 우리들이 떠오르는 가족이란 말과 다릅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냐면, 우리가 바람직한 그 아동 시기 혹은 바람직한 성장, 바람직한 교육, 이 내용들이 세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상하는 좋은 교육, 좋은 아이 돌봄, 혹은 좋은 가족,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혹은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공부가 이제 문화 변화에 대한 공부들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조금 나이 든 부모들까지는 그런 세대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아이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웃관계가 좀 살아있었고, 이른바 동네라는 게 있었고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아주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은 사실 빠른 속도로 해체됩니다. 이젠 더 이상 이웃도 동네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거리에서 아이들 볼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에 그 좋은 놀이시설은 있는데 아이들은 없지 않습니까? 거리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이가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학원 갔다고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 보내죠. 우린 그렇게 아이들을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키웁니다. 어딘가에 맡겨서 혹은 어딘가에 보내서 키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의 경험이 얼마나 될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떤가요? 부모들은 아주 고립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IMF가 지난 다음에 이 부모들은 더 경쟁에 내몰리고, 경쟁에 내몰린 부모들이 더 사회관계로부터 고립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이웃은 많지 않죠. 더군다나 더 동료 관계도 희박해지지 않았나요? 친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됩니까? 어떤 인생의 시기에 학교 때 친구는 학교에서 끝나고, 회사 친구들은 회사에서 끝나고,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선 그 단절되는 사회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신 친척관계,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관계조차도 좀 희박해지지 않았나요? 가족은 정말 핵화된 것 같습니다. 그 가족도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홀부모 가족도 많고, 사실은 그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단독 가구들도 많아지죠. 점점 해체되는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체되고 있는, 관계가 해체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또 왠지 그렇게 바쁩니다. 늘 쫓기고.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은 동영상 자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동영상 자극에 중독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동영상 자극은 뭔가요? 사실은 과잉 정보입니다. 그 정보 과잉 속에서 아이들은 그날은 과로하고 그날은 피로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 소비 자극, 충족되지 않는 욕구 속에서 욕구의 증대와 또 그 증대된 욕구, 결핍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사회의 전반적인 관계망의 해체와 그 생활의 그 결핍, 새로운 종류의 결핍이죠. 새로운 종류의 왜곡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용감한 부모들과 그리고 그 부모들이 만든 그런 공동체적인 육아 환경 속에서 함께 크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저희들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 우리 어린이집을 설립했습니다. 94년, 벌써 25년 전이네요. 제가 그때 그 우리 어린이집에 괜찮아 원장이었습니다. 별명이 괜찮아였습니다. 제 별명이 괜찮아였던 것은 사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출발이 그만큼 불안한 처음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과 함께 그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과연 이래도 괜찮을까 저래도 괜찮을까 늘 불안에 떨어서 제가 입버릇처럼 괜찮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별명이 괜찮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본 일은 이 사회에서 그 많은 어린이집들이 영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아주 적은 수의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또 그 나름의 관료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그 아이들을 돌봐줄 공간들이 참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출자금을 내서 그 출자한 돈으로 터전, 우리가 자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터전을 확보한 겁니다. 그 교육과 돌봄의 터전이 어린이집이 됐던 거죠. 그 어린이집이 뭐 전세로 처음에 얻었고 그 전세로 얻을 때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집을 구한 거죠. 각 가정은 콘크리트 블록 안에 살고 있더라도 그 아이들만은 일상적으로 흙을 만지고 햇빛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마당 있는 집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 그 전셋집 터전 만들기를 했던 거고요. 당시에 대부분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봉고차 혹은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뭐 바쁘고 늘 일에 쫓기는 부모들에게는 편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이들을 집 앞에서 보내고 집 앞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사람들 간의 교류나 관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한 그 환경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자연히 모르게 됩니다. 소외가 발생하죠. 육아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아도 절연된 관계 속에서 더 소외되는 거죠. 사실 아이들은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어린이집에서 삽니다. 여긴 교육 공간이 아닙니다. 더 어린 연령층 아이들이 그 나이 많은 아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
10시간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아이들은 생활하고 있고 누구와 친하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버릇이 있고 부모들은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가족과 가정과 그 제도적 환경이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봉고차 없는 그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실어 나르는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해서. 그랬더니 불편하죠. 반년? 늦어도 한 1년 만에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주변으로 이사 옵니다. 어차피 젊은 부부들 전세 사는데 여기 살건 저기 살건 마당에 있는 넓은 집에서 이웃이 생긴다면 하고 이사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 들어와 보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웃관계가 생깁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어떤 동지관계가 생기죠. 육아동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구네 집에 가 있어? 나 오늘 좀 늦게 갔는데 어느 집에서 놀고 있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아마 봉고차에 태워서 아이들을 주고받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그 사람들이 봉고차를 포기하면서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면서 아이들의 생활 공간과 밀착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사람들하고 일상적인 대면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공동체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육아 공동체는 공동으로 운영을 하니까 자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죠. 더 이상 부모들은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환경이 어려우면 함께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그 부모들의 새로운 종류의 생활 양식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생활과 실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육아는 여러 가지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저희는 울타리를 넘어서, 시간표를 넘어서, 남녀 차이나 나이나 장애 같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장벽을 넘어서 이런 그 무엇인가 그 근대 현대 문화가 규정한 그 여러 가지 지배적인 그런 생활 양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온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였죠. 왜냐하면 1994년 우리 어린이집 공동육아가 시작할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어린이집과 놀이방 그리고 유치원에서 어린 연령층의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아이들을 종일 가둬 키우는 그런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놀이방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설 놀이방 같은 곳은 지하철이나 혹은 그 버스 정류장 가까운 상가 건물에 한 곳을 점포 같은 거죠. 그 부모들의 편을 위한 겁니다. 그 점포 같은 곳을 이렇게 막아놓고 아이들을 종일 그 안에서 안전하게 돌본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정말 하루 종일 그 좁은 공간에서 부모의 직장 생활보다 더 긴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런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지내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시들시들하게 생명력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죠. 이른바 관리보육이라고 그러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곳이 많았죠. 아이들은 또 거기에도 적응합디다. 이게 인생이 그런 줄 알고 다른 삶의 방식 경험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마 가장 극단적인 온실형 육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어른들은 안전하게 돌본다고 생각들 합니다.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아이들이 종일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연 속에서 아이들 속에서 뛰놀던 어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갇혀 지냈던 겁니다. 공동육아가 극복하려고 했던 건 그거죠. 제도적인 교육 돌봄 환경이 사회로부터 결코 유리되고 격리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당당한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 관계 속에서 사회 공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 울타리는 있지만 울타리를 넘나드는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천한 게 매일의 나들이입니다. 바깥 나들이라는 거죠. 당시에도 아마 이 나들이란 말은 94년에 협동조합 공동육아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에서 만든 말입니다. 뭐 영어의 피크닉, 아마 유아교육 책을 보면 피크닉이라고 나올 겁니다. 뭐 일본어엔 산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저희들은 나들이라고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그 다른 외국의 유아교육이 얘기하고 있는 산보나 혹은 피크닉이나 하는 정도의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아이들이 활기 있고 중요한 시간을 바로 바깥 나들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그 생활 체험 속에 있도록 했습니다. 마실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죠. 아이들은 자연 환경 속으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갔죠. 시장 갑니다. 파출소도 가고요. 소방서도 갑니다. 그냥 그림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곳이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이런 생활 속에서 지금도 저희는 그 나들이라고 그러는 것을 바로 25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의 상식이 되도록 한 것을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이들을 가두어서 돌보는 것을 돌봄이라고 여길 때 그 아이들을 바로 사회 공간으로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그 아이들의 바깥 생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되찾아준 것, 사회 속에서의 생활을 되찾아준 것을 저희들은 큰 성취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이제 유치원 같은 데서나 뭐 여러 어린이집에서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그 프레카드를 걸어놓으면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나들이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구나. 이런 그 일들이 하나의 그 문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육아의 나들이는 다른 그 제도 환경의 나들이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수리산 언저리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가면 이런저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또 오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도 수리산에 아이들이 나들이러 옵니다. 근데 어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계속 줄지어 다니게 합니다. 줄지어서 앉히고 줄지어서 사진 찍고 줄지어서 똑같은 자연학습 교재를 펼쳐가지고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온 도토리도 붙이고 낙엽도 붙입니다. 낙엽은 물론 산에 널려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런 걸 주스러 다니지 않습니다. 공동육아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놀죠. 이런 그 나들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실제로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넘어서 사실
이 시간표를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생활은 어떤 거였습니까? 수업 시간 시작하면 움직이지 말아야죠. 소변 보고 싶어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요즘 좀 유치원에서부터 먼저 배우겠네요. 이른바 수업 시간이라는 게 있어. 수업 시간에 모두가 꼼짝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일제히 가서 용변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변 보고 싶지 않아도 일단 가야 되죠. 일단 몸을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의 교육이 시작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대적인 학교 교육은 부국강병의 부국강병, 부자나라, 강한 국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주 기계의 템포에 맞춰서 일 잘하는 노동자를 키우는 겁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시기에 컨베이어 벨트가 가기 시작할 때에는 정확히 시간 맞춰서 그 자리에 서 있고,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자기의 생리적인 그 요구도 눌러가면서 기계 템포에 맞출 줄 아는 그런 노동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대 교육이 이상화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군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고 집단에 자기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교육의 강박관념이자 교육의 상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 교육의 상식과 고정관념, 그 강박관념을 넘어가고자 한 것이 시간표를 넘어섭니다. 물론 생활의 흐름은 있습니다만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개별성을 존중하는가,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인위적으로 분단하는 그런 그 틀을 유연하게 짜는가, 이런 것들이 공동육아의 과제가 되었던 거죠. 이 공동육아의 과제는 심지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시간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에 대한 유연성하고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바로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롭게 어린이집에 드나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했던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까지 같이 들어가서 털썩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다른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생활했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는 그런 열린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런 여유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일제히 몇 시에 등원하고 몇 시에는 일제히 하원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 등원지도, 하원지도라는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그 공동육아에서 유연한 만남, 교류가 가능하게 된 거죠. 부모와 교사의 교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참관일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교사는 일상적으로 만나고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부모들끼리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늘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표를 없애고 울타리를 없앤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이웃이 만들어져서 저녁 시간도 자유롭게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아이들 스스로도 훨씬 확대된 이웃관계, 가족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주말도 함께 보내게 됐고, 주말에 더군다나 마당에 있는 공동의 집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그 생활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또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사람들 간에 진행되었던 겁니다. 공동육아는 동시에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가려고 사회 문화적인 장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 아이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다른 인격이 되도록 훈련시키지 않죠. 여자애들이 빨간 옷 입히고 남자애들 파란 옷 입히고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여자애들 먼저 남자애들 먼저 이런 식으로 남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그것을 체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교육 극복하고자 애를 썼던 거고요. 나이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그야말로 연령에 따른 엄격한 학년 구분 같은 그런 서열화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가족관계 안에서 형제 간에는 상당히 넓은 폭의 연령층이 함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관계, 공동체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또 가족관계가 넓었을 때는 정말 큰 언니부터 막내까지가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노는 그야말로 골목길, 빈터, 그 동네에서는 정말 큰 아이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물론 자기 비슷한 연령층끼리 더 어울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연령 간의 교류라는 것들이 일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회관계가 풍요롭고 더 다양했던 거죠. 그걸 인위적으로 학년별로 편성하고 학급별로 편성해서 사회관계를 제도화시키고 규격화시킨 것이 이제 근대 교육이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어린이집에서 아주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해 보고자 한 거죠. 이 안에서 우리들은 이 사회가 문화적으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제약을 주고 있는 장애우에 대한 차별도 극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합보육을 처음 시행했죠. 함께 크는 우리 아이의 함께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크는 겁니다. 다문화 이주민 아이들,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 함께 클수록 우리는 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훌륭한 풍부한 경험 쌓는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렇죠.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는, 장애 있는 누이가 있고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는 그런 아이들일수록 나와 다른 어려움이 있고 나와 다른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아주 이해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런 그 배려의 폭, 이해의 폭을 우리 아이들이 바로 특히 한 명, 두 명밖에 한 가족이 없을 때 그 핵가족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로 이런 어린이집 환경 속에서 그런 다양성을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요구와 필요가 있고 또 그 나름의 장점과 약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그리고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자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 작은 어린이집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시작한 겁니다. 6번째, 공동육아의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육아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 지상에서 마음껏 햇빛을 누리고 바람 쐬고 흙과 물과 그리고 온갖 생명들 속에서 어린 시절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서 정말 그 가공된 자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생명체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생명은 그것을 사실 원하고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도시 공간에서 햇빛, 바람, 물, 흙, 그리고 온갖 생명들을, 동물과 식물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주거 공간,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이 공동체 육아 공간이 아이들의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그 시간을 이런 생명들 속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자연 친화라고 하나요? 자연 속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을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는 울타리 안의 모든 이런 자연을 갖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자연을 찾아 나갔던 겁니다. 그게 매일의 나들이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텃밭 만들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애완동물 키우기가 되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을 찾아가는, 그리고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누리는 그런 생활이 되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공동육아는 체험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더듬고 만지고 맛보고, 이 모든 일들이 차단된 혹은 제한되는 온실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이런 자연을 어떤 면에서는 날 것 그대로, 혹은 생활 체험을 날 것 그대로 주려고 했던 거죠. 이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 어린이집 초기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갑니다. 영하 몇 도까지 가냐고 그래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그랬죠. 괜찮으니까 제 별명이 괜찮다고, 가보자고. 다음에 봄에 한번 선생님들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하 몇 도까지 갔지? 다 갔습니다. 실제로 영하 몇 도까지, 영하 몇 도 이하여야지 난방 들어온 학교를 다녔잖아요. 우리가 6월 이전에는 하복을 못 입고 12월 이전에는 동복을 못 입는 그런 학교를 다녔잖아요. 이런 근대 교육이 만들어 놓은 교육 혹은 집단 환경에서는 실제로 생명의 요구에 맞추는 그런 환경 못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더듬고 만지고 맛보는 이 모든 생명의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한, 혹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하고 나들이 따라가면 교사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만, 이제 점점 아이들이 나들이 길에 익숙해지면 제일 나이 든 아이가 아이들을 이끌고 가고, 교사는 중간 혹은 뒤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뒤를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섰던 제일 큰 아이가 은행을 들어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거긴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춥잖아. 추울 때 들어가니까 아이들을 전부, 큰 아이가 조그만 아이들을 그 은행에 있는 어항 밑에다가 쭉 조르륵 앉힙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저기 있는 아저씨가 야단친다 이거예요. 이런 걸 EQ라고 그럽니다. 여름엔 또 은행 들어가자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더우니까. 우리 공동육아 아이들하고 한 번은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아이들하고 막 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 보고서 얘기를 해요. 얘들 고아원 애들인가요? 그래요. 한겨울에 손튼 아이들을 요즘 없죠. 한겨울에도 바깥을 다녔으니까 얼굴이 발그레해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활동복을 입고 다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예쁘게 가꾸고 키우면서 아이들이 실제 그 세상을 만지고 더듬고 맛보고, 그리고 온 피부로
경험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육아 아이들은 추우면 손 부빌지도 알고요. 발 시려면 동동거릴 줄도 압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여러 나라의 어린이집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의 공동육아, 일본의 어린이집에 대한 거였습니다만 그 이전에 미국이나 유럽의 어린이집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스웨덴의 웁살라라고 그러는 스웨덴 대학 도시에 갔었을 때 인류학에서는 그런 걸 필드웍이라고 합니다. 현지 조사를 갔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당시에 유럽의 한파가 와서 영하 25도예요. 눈보라 막 치고 이런 날 어린이집 여나?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열었대요. 갔죠. 갔더니 그 눈보라치는 영하 25도에 아이들이 바깥 나들이를 나가는 겁니다. 아니 영하반 아이들까지도 어린이집 마당에 잔뜩 쌓인 눈 속에서 좀 뒹굴다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애들이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 두껍게 입은 옷들을 갖다 후루룩 풀고 이제 젖은 그 장갑이나 이런 것들 막 말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긴 영하 몇 도까지 아이들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스웨덴에서는 겨울이 6개월입니다. 우리는 겨울을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을 키웁니다. 얘네들이 눈과 추위를 싫어하면 이 아이들은 인생이 불행합니다. 결국 추나추동 4계절이 있는 이 땅의 아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누릴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온화한 기후가 제일 좋습니다. 온화한 기온이 제일 적절하지요. 그것의 고마움을 아는 거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생태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에서 저희들은 아이들과 함께 일감 만들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일감 만들기는 그 이태리의 그 유명한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그러는 이른바 세계 최고의 유아 교육을 한다라고 그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관도 좀 갔었는데요. 그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이른바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거죠. 공동육아에서 이것을 이제 프로젝트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감이 될까요? 이 일감 만들기라고 그러는 아이들의 자율적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어떤 면에서는 비전을 가진 그런 작업을 저희가 장려하고 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스스로 적어도 몇 명의 아이들이 궁리를 합니다. 일도 꾸미고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나는 이거 하자 너는 저거 하자. 둘이 경합하고 그야말로 토론하고 이기고 지고 삐지고 별거 다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해보고 따라 해보고 꼬셔서 해보고 여럿이 함께하고 힘든 일도 함께 해내고 함께 해낸다는 것의 어려움과 성취를 느껴보고 하던 일을 망쳐보고 거듭 망쳐보고 좌절하고 실수해서 야단 맞고 도망가고 숨고 이거 하자고 그럴 때 안 하고 부끄러워하고 거짓말하고 둘러치기 하고 둘러대고 자랑하고 웃고 울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아이들의 경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보장할 수 있는 혹은 장려할 수 있는 혹은 그야말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돌봄 환경을 만들어 줬을까요? 공동육아는 그걸 해 왔습니다. 거짓말까지 장려하냐고요? 거짓말을 잘하는 게 소설가 아닙니까? 창의력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교묘하게 하지 그래. 독려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시기에는 둘러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가 그 어른들이 이른바 어른들의 감각에서 어른들이 규정한 규범에 순종적인 아이들을 너무 일찍부터 키우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하는 자기 성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는 아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움직임을 존중하는 그런 보육을 하고자 하고요. 자율성과 자발성을 존중한다는 것, 곧 어른들이 참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의 일상과 템포, 일상생활의 템포를 오히려 어른들이 중시하고 맞춰주고자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 생활 만들기, 이것은 우리가 어른들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색과 실험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라고 그러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소멸되고 해체된 그런 함께 사는 삶을 복원시키는 혹은 재활시키는 일이 되는지 그 몇 가지 조건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공동육아는 일단 너무 어린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늘 아이들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그 마당이 있는 조금 큰 집을 택한다고 그랬죠. 공간적으로도 뭐 그리 크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거의 매일 또 종일 뭐 때로는 저녁이나 주말도 함께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관계 혹은 그야말로 이웃과 좀 넓은 의미의 가족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좀 소규모인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로 하더라도 3, 40가구 정도 좀 적당한 듯 하더라고요. 공동육아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 뿌리와 새싹이라고 그러는 대전에 있는 공동육아는 100가구가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잘 교육과 교육 방법론을 체화한 그런 선생님과 부모들이 합심하면 가구 수에 관계없이 꽤 큰 범위의 공동체적인 그런 육아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면에서 총체적으로 대면하고 함께 실천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건 일반 더 높은 연령층의 아이들의 교육이나 혹은 어른들의 교육 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의 의식주의 모든 부분을 돌봐주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바로 각 가정, 각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의식주의 취향과 그리고 인간관, 가치관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주치고 그리고 교류하고 통합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문화인류학에서는 그야말로 문화간 충돌과 문화간 통합의 과정이 아주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아주 소규모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실험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주 생애 과정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여기가 첫 번째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첫 번째 함께 살아보는 문화체험입니다. 의식주의 모든 방법,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고 하는 것들이요, 다 여기서 체험합니다. 또 부모들은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그렇죠? 예, 인생 과정에서 결혼하고, 특히 아이를 낳게 되면, 나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각오를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까지 자신이 어떤 취향과 어떤 가치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변합니다. 어른들이 지금까지의 나의 인격과는 다른 종류의 퍼스널리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화가 가능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계기입니다. 이 공동육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아이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공동육아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 역동적인 문화 변화의 현장입니다. 이 공동육아에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그 유기농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 너무 귀족적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하고 여러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유기농을 먹느냐고 그랬어요. 집에서는 다른 거 드시더라도 아이들이 제일 오래 사는 여기서는 유기농으로 먹자고 부모들이 합의해서 유기농으로 생활협동조합에서 통해서 유기농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급식 유기농 아니에요? 25년 만에 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마트나 이런 그 대형마트에서 동물복지 유정란 같은 거 파는 거 보면, 혹은 유기농 코너가 있는 걸 보면 문화 변화의 역동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가장 경쟁적인 공장제적인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그런 흐름 속에 내맡겨진 줄 알았습니다. 인류가 그 방향으로 무한질 할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인류는 바로 그런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의 그 큰 흐름 속에서 다시 생태와 생명의 존엄성,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저항의 움직임,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처음에 시대착오적인 듯이 보여도 그것이 작은 아주 여린 그 물줄기가 도도한 강물 속에서 강물을 바꿔나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 전체 강물이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한 방울이라도 탕류에 그 맑은 물을 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의식주의 취향, 새로운 방식의 인간관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어른과 아이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8번째, 육아를 넘어서 교육으로, 생활로 공동육아가 실천해온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육아는 말씀드렸던 대로 협동조합, 어린이집 만들기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공동육아 지금도 그 가장 많은 참여자들은 협동조합형 어린이집들입니다. 그러나 공동육아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호응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 사회가 보육에 대한 요구에 제도적으로 응하게 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여러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육아에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가 직접 부모들이 출제하지 않은 부모들도 공동육아의 철학 방법론에 충실한 그런 어린이집들을 그런 육아를 공동체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앞으로 공동육아가 더 사회적으로 그 공동육아의 가치관과 철학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또 미래를 위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또 여러 가지로 그 부모들이 참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선 아마 국공립 위탁형 어린이집들이 더 많이 증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육아 또한 자율 공동체형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들도 민간 어린이집의 이름으로나 혹은 또 직장 어린이집의 이름으로 설립 주체들은 다양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식이나 생활 방식은 공동육아 방식으로, 특히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부모 참여형 보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들이 더 이상 보육의 객체가 되거나 소비자가 되지 않고 여기서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택하는 그런 곳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부모들과 교사들이 아주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워낸 그런 경험을 한 부모들은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가게 돼도 돌봄의 필요성이 없어지질 않죠. 그래서 바로 우리 어린이집 같은 초기 어린이집부터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공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끝나고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지역사회의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방과 후 생활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터전과 운영들을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또 공동육아 초기에 그 저소득층 지역에서 공동육아는 지역사회 타가 운동을 전개했고 또 그것으로 가장 선구적인 지역사회 타가 단체로 인정받게 된 것이 해송 어린이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 해송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아동센터 설립이 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이른바 지역 방과 후 지역 아동센터는 해송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체 교육 터전을 만드는 부모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도 환경에 교육을 보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교육 자체가 너무 경쟁적이고 또 입시 교육 중심이라 생활 속에서 공동체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자라나온 아이들에게나 그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로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부모들 중에서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초등, 중등 과정에 대안교육 혹은 대안학교라고 할까요? 공동체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인 건 이제 산 어린이 학교라든지 혹은 성미산 학교 같은 그런 학교들이 이제 그렇게 자라나게 됐고요. 동시에 그런 대안교육 혹은 대안적인 공동체 교육 학교를 만들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그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린이집부터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그 교육 과정에 참여했던 부모들은 그냥 수동적인 부모들이 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학부모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되면서 학교 자체를 바꿔나가는 그런 어린이집들도 그런 부모들도 성장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남한산 초등학교라든지 북한산 초등학교라든지 하는 그 일반 초등학교가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초등학교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고 또 학교 운영 방식을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학부모들도 이 공동육아를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대안학교로 유명한 뭐 이유학교 같은 경우도 그 설립 주체부터 그 이후에 아주 주체적으로 그 참여하고 성장한 부모들 중에는 공동육아 출신의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공동육아 부모들은 만들기 도사들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생활이나 그러니까 돌봄과 교육만이 아니라 생활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웃 관계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혹은 어떤 그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재활용 가게를 차리기도 하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뭐 반찬 가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반찬 가게가 뭐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그러면 공동육아 부모들이 유기농 반찬 가게를 만든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식당을 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육아 동네 안에서 공동체 카페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부모부터 이미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그 지역사회에 이미 정착한 부모들 간에 그런 바로 이웃 카페 같은 것들이죠. 교류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들을, 문화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을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그 마포구 성미산에 있었던 사례죠. 공동주택 소행주라고,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뭐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알려졌고요. 여기서는 뭐 지금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최초의 이제 소행주,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엔 9가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2층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2층짜리를 짓고, 우리는 방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은 방 하나만 있는, 혹은 뭐 우린 가족이 많아서 방 셋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방 셋.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 공간, 돌봄 공간이 있고, 학교 끝나고 온 아이들을 돌보는 방과 후 교육이 2층에 있고, 그리고 공동 식당이 있는 거죠. 물론 개별 가정에서 다 식사도 할 수 있지만 저녁에 좀 늦게 오거나 혹은 아이들이 가서 꼭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으로 이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유 공간들이 있는 겁니다. 공동 주방까지 갖춘, 공동 식당까지 갖춘, 공동 문화 공간을 갖춘 이런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모델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인생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어린이집의 초기 조합원들인데요. 그렇죠. 25년 전에 저하고 같이 뭐 조합 만들고 그때 어린아이들을 키우던 사람들인데요. 아이들 지금 다 성장해서요. 교육 다 마쳤고 지금 이미 사회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또 나이가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본인들도 뭐 웬만한 직장에서 1차 정년들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인생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합디다. 평창에 뭐 몇만 평 땅을 사가지고 25가구가 이렇게 각자 집들을 짓고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공유 공간을 만들고, 중요한 문화시설이나 주방시설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사는 이웃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인생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논의들을 했답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의외로 나이 먹어서 보면 형제들하고 같이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배우자가 달라서. 동창들도요, 학교 다닐 때는 좋았고 청년이었을 때 좋고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놀 때는 좋았는데 함께 살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공동육아의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가지고 뭐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웃고 울고 싸우고 다 해봤거든요. 예측 가능한 이웃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육아의 부모들끼리는 함께 살 수 있겠다고, 온 가족이 온 가족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하고 알고 공동육아 출신 부모들이 인생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이 공동육아의 부모들은 그 지역사회 자체의 생태를 지키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속리산 지키기 운동 같은 것도 있었어요. 바로 그 속리산이라고 하는 작은 야산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4개, 공방도 몇 군데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늘 나들이 가던 그 야산이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혹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뭐 어디다 분양을 하고 어디다가 파내가지고 남을 베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바로 공동육아 부모들이 마을 생태 환경 운동을 벌려서 그런 그 개발을 저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더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생활하는 그런 주거 공동체가 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축제도 있어요. 이 마을 축제에서 대표적으로 그 부모 합창단들이 아이들과 함께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냅둬 유, 비틀즈의 레디 냅둬 유, 냅둬 유, 냅둬 유,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함께 온 마을이 함께 합창하면서 그 축제를 벌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공동육아는 어떻게 보면 왠지 그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그 마을 공동체를 살리자. 어떤 굉장히 그 레트로랄까요? 그 과거 지향적인 혹은 과거 복귀를 꿈꾸는 시대착오적인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는 미래 사회를 위한 그 미래의 변화, 미래의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미래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있을까요? 저는 그 3가지 영역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다 오래 삽니다. 그 오래 살게, 이를테면 생애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늙음만, 노년기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동기도 확산되는 겁니다. 사실 청년기가 너무 길어져요. 중년은 아주 더 멀찍이 넘어갔습니다. 중년은 지금 45살부터 65까지 중년입니다. 제가 중년 마지막입니다. 이제 노년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노년기의 경계조차 유동적입니다. 점점 더 뒤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혹은 세대별로 달랐던 어떤 생활 양식들이 점점 그게 분리되어 살았던 어떤 현대적인 근대적인 생활 양식들이 점점 세대가 통합되는 실제로 그 세대 간의 경계가 확장되고 교란되면서 더 그야말로 청년처럼 사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에너지가 되어버린 청년도 있는 거고요. 정말 그 삶의 양식들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확산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동기는 어떤 걸까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통합으로 더 인식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이주와 문화 다양성이 있는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갈 겁니다. 이주, 글로벌한 이주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도 다 그 사회가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그런 문화를 갖지 못합니다. 문화 다양성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국가 단위로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류 사회가 그런 엄청난 교통통신의 연결 속에서 지금 국경별로 차단되고 있지만 국경의 성격이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류 사회는 초국가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확산된 커뮤니티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다문화 감수성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감수성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국적인 문화 체험하거나 영어 조기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다른 사람, 남녀, 장애,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하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 이질적인 거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이질적인 거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글로벌한 협력관계,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기는, 이제 미래사회의 아동기는 탈제도화되고 또 생태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근대사회 혹은 현대적인 산업화 시대의 강박관념으로 발달과 진보를 너무 집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인류적 차원의 역경을 겪으면서 생태와 순환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익혀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고립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계망을 만들 수 있고, 관계망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관계망을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죠. 제가 10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100살 넘어 잘 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100살 넘어 잘 살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야겠죠. 왜 100살 넘어 잘 살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10몇 살, 20살에 마주칠 입시 경쟁에 대한 강박관념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20, 30대 마주칠 취업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 평생이 결정나는 그런 산업화 초기 사회가 아닙니다. 2030년에 OECD의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합니다. 기본 우리 아이들이 100살 살 아이들이라고 아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마 다른 지표에 의하면 120살까지도 얘기를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2120년을 살아갈 애들인데요. 2120년이 어떤 세계인지, 2100년이 어떤 세상일지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알량한 경험으로 니들은 이런 세상을 살 거니까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경쟁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미 100살 넘어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이
뭐 주변에서 보시기도 할 거고, 동시에 그런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다른 사회가 있습니다. 100세 넘어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인간 두뇌에 대한, 인간의 생애에 대한 인류학적인 이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서 실제로 잘 사회상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장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두뇌과학 쪽에서 발견하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은 육체와 두뇌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뇌는 육체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운동신경은 뇌신경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어려서 공 한 번 찬 아이가 책 한 권 암송한 아이보다 두뇌 발달이 더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공동육아 아이들 이렇게 만져봤을 때 나들이 다니고 맨날 마실 다니고 그렇게 몸을 육체로 활성화시킨 그 아이들이 팔다리 이렇게 만져보고 아주 튼실하면, 아, 네가 머리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 뇌신경세포가 초기부터 든든하게 구성되는 겁니다. 뉴런의 발달 원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건 외국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아주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추적 연구를, 30년 추적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살 때의 언어 능력이 발달한 아이보다 3살 때 운동 능력이 발달한 아이가 17살 때 IQ가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지 기능이 높으면, 어렸을 때 인지 기능이 높으면 그 어른이 됐을 때도 IQ가 높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육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가지고 뉴런 형성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더 IQ도 발달한다는 거죠. 100세를 살아갈, 지금 부모들 대개 100세를 살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야 좀 위태롭습니다만 더 젊은 부모님들은 100세를 넘어 잘 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통해서 배워야 될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100세 노인들이 3만 명이 넘었을 때 도쿄대학을 비롯해서 몇몇 노인 연구가들이 100세가 넘어서 아주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활동적인 노인들을 연구했습니다. 슈퍼 시니어라고 합니다. 100세를 기념하는데 해발 3,000m에서 스키 타고 2,000m 있는 산장까지 스키 타고 내려오셔갖고 8, 90세 된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걸로 100세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노인들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100세 기념으로 시집을 내고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95살에 외국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97살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97살에 중국 장춘에서 중국어로 강연하신 분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두뇌나 육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연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물론 운동 아주 육체적으로 활성화되셨어요. 혹은 사고가 있으셨어도 계속 재활을 하셔가지고 계속 육체적 활성화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성격적인 특징 혹은 생활 양식상의 특징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고요. 아주 낙관적인 분들입니다. 독립심이 높으세요. 대개는 홀로 되셨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세요.
물론 도움을 받아요. 뭐 쇼핑이라든지 뭐라든지 부분적으로 생활에 도움 받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밥 짓고 설거지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그분들이 다 유머 감각이 높으세요. 그만큼 사회관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인지적으로 활력화되어 있어요. TV 보시는 것보다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 아니, 외국어 공부를 하신다니까요. 그게 두뇌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꼭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약간 더 도전적인 과제를 노년에 위축되지 않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슈퍼스니어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느낌이 오시죠? 이 아이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공부 억지를 시키는 건요, 호기심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선행학습 시키는 거가 제일 나쁜 겁니다. 세상에 신기한 일이 없는데 반복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의 체험폭을 넓혀야지 독립심이 생기겠죠. 낙관적이어야죠. 좌절 경험해야지 낙관적이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는데 좌절에 꺾이지 않고 작은 좌절을 극복한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작은 좌절을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직접 시도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시도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호기심, 낙관성, 독립심, 유머가 뭡니까?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죠. 자, 어떻게 삶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때까지 우리는 생존의 시대에, 경쟁의 시대에 학벌과 직업과 그리고 얼마나 소유하는가, 이걸로 인생의 성취와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얘기했고 당연시했던 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사회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만들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귀중하게 하는, 키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의미한 일에 자기를 소진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선 100살 넘어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의미를 찾고 의미를 만들고 그리고 의미를 가치롭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공동육아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아마 어린이 걱정 모임부터 1978년에 어린이 걱정 모임부터 살펴보면 40년입니다. 42년이네요. 1978년이니까요. 협동조합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지 25년입니다. 우리 함께 작지만 작은 성취, 작은 실천 영역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도전적인 시대 변화의 상황에 처해서 함께 내일을 열어가야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난 겪었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후 위기 겪었죠. 올해는 2020년 올해는 뭐 역사상 유례없는 장마를 겪지 않았습니까? 올 가을은 어떻고 올 겨울은 어떨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북극 빙하는 다 녹았다고 그러죠. 녹아간다고 그러죠. 우리 성인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100세까지 살아남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120세까지 살까요? 거리두기가 우리를 생존시킬 수 있을까요? 인류적 차원의 새로운 공동체적인 생태 공동체적인 생활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뭐 공동육아를 좀 그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이상 기르는 육아, 아이를 기른다라고 말을 많이 썼었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 시점 25년 전에 우리는 키우는 교육에서 함께 크는 생활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994년에 공동육아 어린이집 합동적 어린이집 운동을 시작할 때 저희가 그때 펴낸 책 이름이 함께 크는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함께 큽니다. 함께 크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환경을 만들고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우리를 어떻게 확장하고 다양화할 수 있을지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장애 후 통합 보육을 시작했고요. 연령 통합을 시작했고요. 남녀 간의 벽을 넘어가고자 애를 썼고요. 그리고 이웃 경계를 넘어가려고 이웃을 확장했고 가족 관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확장했는데 그 우리가 정말 그 다문화 이주민, 탈북민, 포용하는 우리가 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 실천은 약합니다. 우리가 더 어디까지 우리를 더 확장하고 더 다양화할 수 있을지 우리에겐 과제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글로벌한 세계를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글로벌한 세계를 만들지, 글로벌한 그 인류 공동체 생활 문화를 구성해내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기후도 우리나라만으로 바꿀 수 없고요. 그리고 역병도 국경이 막아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함께 이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정글의 한 아이의 죽음, 한 아이의 위기를 함께 우리의 위기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아이의 생존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져지는 거죠. 그 가능성이. 그리고 우리는 아이부터 노년까지 확장을 해왔죠. 공동육아에서 어린이들을 통합하는 공동체 교육에서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공동체 교육으로, 그리고 이제 생애 과정을 함께하는 평생 인생을 함께 가는 생애 과정의 생애 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동체적 생활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운동으로 저희가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에서 생애 과정의 창조적인 재구성까지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